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깊은 역사적 자부심을 간직한 동양의 뛰어난 학생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서양의 학생이 팽팽한 지적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견 교환을 이어갔습니다. 이 흥미로운 토론의 핵심에는 약 6세기 전에 창제된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교수의 중재 아래 진행된 이 토론은 결국 양측 모두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두 학생이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영상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을 활성화해 주시면 더 많은 문화와 언어에 관한 심층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풍성한 지식 공유의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글이라는 매력적인 문자, 체계에 깊이 매료되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양한 외국어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도 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었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소피아가 중국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중국의 황홀한 문화유산과 심오한 철학, 체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문명의 교류 이야기와 중국 문명이 인류 역사에 미친 깊은 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만리장성의 역사, 자금성의 건축미, 그리고 신비로운 병마용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이 위대한 문명의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국어 학습은 새로운 문화의 창을 열어줄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복잡한 한자를 하나하나 암기해야 했고 각 한자의 의미와 발음 사이에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더욱 어려웠습니다. 획순을 익히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한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어의 성조 체계는 정말 난관이었습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도 빈번한 오해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중국어 학습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중국어 참고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한국어 교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책 표지에는 기하학적이면서도 우아한 선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문자들이 있었는데 그 시각적 아름다움에 순간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는 이 낯선 글자들은 즉시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펼쳐본 순간 한글이 지닌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각 글자의 구조적 균형과 기하학적 조화가 마치 정교한 퍼즐처럼 느껴졌고 한글의 형태가 내포하는 과학적 원리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즉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 약 6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를 표기하기 위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는 5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한글이 이 문자 체계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과정과 철학적 배경이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형성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한 계획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창제된 문자였습니다. 한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어떤 미세한 소리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뛰어난 음성학적 구조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언어를 접해왔지만 이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처음 접했습니다. 영어로는 바람 소리를 단순히 호시나 스웨시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한글로는 살랑살랑, 휘잉, 쌩쌩 등 바람의 세기와 질감까지 섬세하게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또한 동물 소리를 표현할 때도
영어에서 새소리를 단순히 트윗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한글은 짹짹, 귀귀, 꽃기호 등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매우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력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고문서를 통해 한글 창제의 원리와 철학을 알게 되었는데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언어의 발음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성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한글은 자음 19개와 모음 21개, 총 40개의 기본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자들이 어떤 과학적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은 제 언어학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으며 한글 학습에 대한 저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자음의 발음, 위치에 따른 체계적 분류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을 발음하는 신체 기관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아음목구멍 소리, 설음여 소리, 순음입술 소리, 치음이 소리, 후음목구멍 소리로 과학적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이 언어학도로서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기본 글자에서 획을 더해가며 새로운 글자를 파생시키는 논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에서 덜, 그리고 t로 발전하는 과정은 마치 수학적 공식을 보는 듯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학습 과정을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더 진행하면서 한글이 인도의 버머 산스크리트어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문자, 체계 모두 자음과 모음을 별도로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며 발음 위치에 따라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더 조사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불교 승려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미대사라는 승려가 버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여 한글 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에 감사한 세종대왕은 후에 신미대사에게 해각존자라는 특별한 칭호를 수여했다는 역사적 일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언어학적 배경을 알게 될수록 제가 배우고 있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양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펄 버기,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도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에 매료되어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중국 유학생 룸메이트 미니는 처음에 한국 음식이 지나치게 맵고 특유의 냄새가 난다며 비웃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김치를 다른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이나 불고기와 같은 다른 한국 요리를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마다 미니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요리가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몰래 저에게 레시피를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예심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매일 한국어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며 이 언어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 미니는 여전히 중국어가 더 역사가 깊고 영향력 있는 언어라며 종종 비꼬는 말을 하지만 저는 그의 견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학습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제는 제 학문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이 독특한 문자 체계를 창제한 지혜에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언젠가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공부하며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언어적 발견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학습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달리 한글은 제게 언어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한 저는 한국어 기초 교재를 보며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 윤희가 제 교재를 흘깃보더니 갑자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화의 정수인데 그가 말했습니다. 굳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차라리 중국어를 계속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의 경제적 영향력을 생각해봐. 중국어만 할 줄 알아도 어디서든 경쟁력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도 중국계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어는 한국에서나 쓸 수 있을 뿐이잖아. 저는 침착하게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발견한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논리적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어 발음도 한글로 상당히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한글이 지닌 과학적 체계와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어는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이야. 최근 한류나 K-팝이 인기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건 단순한 일시적 유행 아닐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더 배울수록 이 언어의 깊이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열띤 대화는 데이비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입실하자마자 저희의 토론을 눈치채신 듯했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누고 있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민희와 나눴던 한글과 중국어에 관한 토론을 간략히 설명드리자 교수님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마침 오늘 강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침 오늘은 세계 여러 문자, 체계 중에서도 특별한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한글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설계로 인정받는 한글과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민희가 또다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한글은 결국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문자 아닌가요? 중국 문화의 영향 없이는 한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대 한국어에도 상당수의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민희의 질문을 경청하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내 칠판 앞으로 걸어가시며 마치 이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방식, 과학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가치관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적 창조물입니다. 한글은 특히 그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희 학생의 지적처럼 한국어 어휘에는 한자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은 영어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에서 유래한 단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의 어휘적 기원과 문자 체계의 독창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문자 체계의 우수성은 그 기원이 아닌 독창적 설계와 실용성에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글의 실용적 측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퍼즐을 완성해가는 듯한 즐거움을 주었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집중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던 다른 학생들도 이번에는 특별히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이 강의가 단순한 언어학적 이론을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 지성의 창의적 성취에 관한 통찰력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한국어 초보자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 제가 선택한 언어가 지닌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정성스럽게 그리시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의 주도로 창제되었고 1446년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었습니다. 그 창제 과정과 원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역사적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기록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각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과 모음이 하늘, 땅의, 사람이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에 기초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닌 우주관과 과학이 결합된 독창적 창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겨우 6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한글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과 약간의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민희의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민희 학생,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후 3년 동안 궁중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성산문, 신숙주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열심히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보급 정책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 이후 하급관리 선발시험에 한글 시험을 포함시켰고 일반 백성들도 관청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법률 내용도 한글로 번역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정보 민주화 조치였습니다. 민희는 다시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끝까지 한자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나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민희 학생, 영어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의 가치와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글의 혁신성은 문자 체계 자체의 독창적 설계에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티엔티런 삼재산 사이를 기본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원리입니다. 교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희의 얼굴은 미묘하게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배우고 있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닌 깊은 과학적 철학적 사고의 결정체라는 사실에 새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한글의 실용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더욱이 한글은 어떤 외국어의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뛰어난 음성학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의 강의는 이어졌고 저는 한글이 지닌 현대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음성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각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은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점차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글의 효율성과 체계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타이핑 효율성, 디지털 문자 인식의 정확도, 그리고 인공지능 언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한글에 대한 세계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하시며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칠판에는 다양한
국제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하나씩 정리되었고 그 중에서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프리드리히 샤세 교수가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극찬한 내용이 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문맹률에 관한 통계 자료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문맹률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거의 0%에 가까운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쉬운 학습성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교육적 성과였습니다. 민희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시 한번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어의 영향력을 고려해보세요. 중국의 GDP는 한국의 몇 배에 달하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 임원들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언어는 실용적 가치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평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은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한국어의 역사는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마히데키 교수는 한글을 지식혁명을 촉발한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강의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완전히 몰입하여 필기를 계속했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사회에서 한글의 영향력과 확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공과 함께 방탄소년단 BTS과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최신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한글이 가진 매력과 학습 용이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효율성과 적응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입력 속도,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정확도, 디지털 폰트 디자인의 미학적 측면에서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한때 일본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나 교수님은 노벨상 수상자인 UCLA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단호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뛰어나게 설계된 문자 체계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문자가 지닌 본질적 가치와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글이 지닌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이 단 2년 만에 직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글 학습의 효율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강의실 안에는 점차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여러 학생들이 모트의 한글 자모를 따라 써보거나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희조차도 자신의 시각이 다소 편향되어 있었음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칠판에 세종대왕 시대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혁신적 업적을 정리하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맹사성과 박연이 중심이 되어 전통음악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며 정초와 이순지, 김담, 장영실 등이 천문 관측, 기기 개발과 역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역사적 설명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선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은 현대의 리더십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농사직설의 편찬을 통해 농업기술을 체계화하고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들을 개발함으로써 실용적 지식의 보급에 힘썼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민희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에는 공자, 맹자를 비롯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위대한 철학적 전통이 있습니다. 조선의 세종이라는 한 왕을 이토록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민본 사상도 원래 중국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교수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미니 학생, 사상과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실천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민본 사상을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킨 뛰어난 실천가였습니다. 미니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번에는 더욱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과 임금과 국가가 하나라는 철학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 발전부터 천문 관측, 법제 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신의 근본에는 백성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일관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이러한 혁신적 업적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깊은 인문학적 가치와 과학적 원리가 결합된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이 위대한 창조물이 6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 학습을 더욱 진지하게 이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님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미니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미래 시대에는 중국어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세계 최대 수준이니까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미니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니 학생.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성능 데이터를 살펴보면 로마 알파벳이나 중국어 한자는 6070% 수준의 인식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한글은 95% 이상의 놀라운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ally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철자인데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로마 알파벳은 이처럼 발음과 표기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 비가 내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까지도 세밀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동향을 소개하셨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체계가 갖는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에티오피아의 아므하라어 입력 시스템 개발 사례였습니다. 에걸이라는 기업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디지털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현지에서 국민 키보드로 불릴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6,9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 중 23개의 주요 언어를 약 38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러 미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AI 시대에는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서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폐 아동들의 뇌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 발달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한글의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작했던 공부였지만 이제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한글을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창제된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향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펼쳐진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둘러싼 이 흥미로운 논쟁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갖는 세계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깨달은 것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언어를 배우고 계신지, 그 과정에서 어떤 흥미로운 발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